안녕하세요.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우 어르신은 78배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트럭 기사였다. 주변에서는 이제 그만 쉬라고 권했지만 그분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씀하셨다. 집에만 있으면 숨이 막혀. 사람은 움직여야 사람이야. 그렇게 고집스럽게 핸들을 잡고 도로 위를 달리던 어느 겨울날. 아침 운명은 돌이킬 수 없는 방향으로 굴러갔다. 새벽 안개가 채 거치기 전 고속도로 화물차 전용 차로에서 앞차가 갑자기 미끄러졌다. 박정우 어르신의 트럭은 급제동을 걸었지만 빙판길은 무정했다. 차체가 회전하며 중앙 분리대를 들이받았고 쇳소리와 함께 세상이 뒤집혔다. 응급실에서 깨어난 박정우 어르신은 자신의 다리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의사는 CT 사진을 들고 와서 냉정하게 그러나 최대한 조심스럽게 말했다. 척추 5번과 6번 사이가 심하게 손상됐습니다. 하반신 완전 마비입니다.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합니다. 그날 이후 이수연 씨의 삶은 돌이킬 수 없이 바뀌었다. 전화를 받고 병원으로 달려온 수연 씨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아버지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다. 남편 박태준 씨는 그녀 옆에 서서 한숨만 내쉬었다. 회사 일로 바쁜 사람이었지만 이번만큼은 며칠간 병원에 머물렀다. 하지만 그것도 일주일이 채 되지 않았다. 수연, 당분간 아버지를 요양원에 모시는 게 어떨까? 태준 씨는 조심스럽게 꺼냈지만 목소리에는 이미 결정이 담겨 있었다. 퇴근 후 병원에 들르는 일조차 버거워하는 그였으니까.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을 버릴 순 없어요. 버리는 게 아니라 전문적인 케어를 받게 하는 거지. 그래도요. 수연 씨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호했다. 3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25년을 전업주부로 살아온 그녀였다. 시부모님을 모시는 것도, 명절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남편의 와이셔츠를 다리는 것도 모두 당연한 일이라 여기며 살아왔다. 그런 그녀에게 시아버지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것은 스스로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다. 결국 박정우 어르신은 퇴원과 동시에 아들 내외의 집으로 들어오셨다. 그날 집안의 지도가 바뀌었다. 안방은 휠체어가 드나들 수 있도록 가구를 모두 치우고 시아버지의 방이 되었다. 부부는 원래 딸의 방이었던 작은 방으로 옮겼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태준 씨는 이미 거의 집에 오지 않았고 수연 씨만 그 좁은 방에서 혼자 잠들었다. 첫날 밤 수연 씨는 얇은 벽 너머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를 들었다. 깊은 밤에도 시아버지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듯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휠체어에서 창가로 그렇게 무언가를 찾듯 방 안을 맴돌고 계셨다. 수연 씨는 일어나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다. 아버님, 불편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다, 며느리야. 그냥 잠이 안 와서.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어딘가 쓸쓸했다. 평생 도로를 달리던 사람이 이제는 사각형 방 안에 갇혀 있으니 그 답답함이 어떨지 수연 씨도 짐작할 수 있었다. 따뜻한 우유라도 드릴까요? 고맙다. 그냥 있어라. 수연 씨는 조용히 고개를 숙이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다시 잠들 수는 없었다. 벽 너머의 침묵이, 그 무거운 공기가 자꾸만 그녀의 가슴을 눌렀으니까. 다음 날부터 수연 씨의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다. 새벽 6시에 일어나 시아버지의 기저귀를 확인하고 몸을 닦아드리고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씻고 삼키는 기능은 다행히 온전했지만 식사 후 양치질을 도와드리고 약을 챙겨드리고
침대 시트를 갈고 방을 환기하는 일까지 모든 것이 그녀의 몫이었다. 점심을 준비하고 설거지를 하고 오후에는 물리치료 동작을 함께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다시 기저귀를 확인하고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를 만큼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태준 씨는 점점 더 늦게 귀가했다. 회사 일이 바빠서 그것이 그의 유일한 대답이었다. 수연 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어차피 돌아올 대답을 알고 있었으니까. 남편은 아버지의 간병 현장을 보고 싶어 하지 않았다. 미안함과 불편함, 그 복잡한 감정을 회피하고 싶었던 것이겠지. 수연 씨는 외로웠다. 피로보다 더 무거운 것은 고독이었다. 대화할 사람이 없었다. 남편은 집에 없고 시아버지와는 간병인과 환자의 관계일 뿐이었으며 친구들에게 전화하기도 민망했다. 시아버지 간병한다고 말하면 동정 어린 위로가 돌아올 것이고 그것이 수연 씨에게는 또 다른 상처였으니까. 어느 날 저녁 거실에 앉아있던 수연 씨는 복도에서 들려오는 휠체어 바퀴 소리를 들었다.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그 소리가 마치 그녀 자신의 심장 박동처럼 느껴졌다. 삐걱삐걱. 그 소리가 그녀의 하루를 규정하고 있었다. 그 소리가 멈추면 불안했고 그 소리가 들리면 다시 일어나 무언가를 해야 했다. 수연 씨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날 밤 수연 씨는 작은 방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형광등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있는 천장. 딸이 어렸을 때 별 스티커를 붙였던 흔적. 이제 26이 된 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1년에 한두 번 집에 들를 뿐이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수연 씨는 눈을 감았다. 벽 너머에서 다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녀는 알았다. 이것이 이제 그녀의 일상이 될 것이라는 것을. 사고는 단 몇 초 만에 일어났지만 그 여파는 평생을 바꿔놓았다. 박정우 어르신의 하반신만 멈춘 것이 아니었다. 이수연 씨의 시간도 그날 이후 멈춰버렸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리기 전에 수연 씨는 눈을 떴다. 몸이 이미 시간을 기억하고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회색빛이었고 겨울 새벽의 차가운 공기가 이불 밖으로 스며들었다. 수연 씨는 조용히 일어나 가운을 걸쳤다. 남편 태준 씨는 어젯밤에도 집에 오지 않았다. 침대 한쪽은 여전히 차갑고 깔끔했다. 이제는 놀랍지도 않았다. 오히려 익숙해져 버린 자신이 더 낯설었다. 복도를 지나 시아버지 방문 앞에 섰다. 노크를 하고 문을 열자 어둠 속에서 휠체어에 앉아있는 정우 어르신의 실루엣이 보였다. 아버님, 주무시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잠이 안 와.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지쳐 있었다. 밤새 잠들지 못한 사람의 목소리였다. 수연 씨는 불을 켜고 방으로 들어갔다. 먼저 기저귀부터 확인할게요. 이 말을 할 때마다 수연 씨의 가슴 한편이 저렸다. 평생 가장으로 살아온 어른이 며느리 앞에서 기저귀를 갈아야 한다는 것. 그 수치심이 얼마나 클지 그녀도 알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해야 할 일이었다. 미안하다, 며느리야. 정우 어르신은 매번 이렇게 말씀하셨다. 수연 씨는 손을 씻고 장갑을 끼며 대답했다. 괜찮아요, 아버님. 가족인데요. 하지만 그녀의 손끝은 떨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차마 눈을 뜨고 할 수 없었던 일이었다. 한 달이 지나서야 겨우 익숙해졌지만 익숙함과 편안함은 다른 것이었다. 수연 씨는 애써 표정을 숨기고 능숙하게 기저귀를 교체했다. 이제 씻겨드릴게요. 침대 옆에 준비해둔 따뜻한 물과 수건으로 시아버지의 몸을 닦아드렸다. 얼굴, 목, 팔, 가슴.
한 부분 한 부분 정성스럽게. 정우 어르신은 눈을 감고 있었다. 아마도 이 시간이 그분에게도 견디기 힘든 시간일 것이었다. 오늘은 목욕하시는 날이에요. 일주일에 2번, 화요일과 금요일은 목욕하는 날이었다. 수연 씨에게는 가장 힘든 시간이었다. 휠체어를 욕실로 밀고 들어가 욕조 옆에 세웠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님, 제가 안아서 옮길게요. 힘 빼세요. 이 순간이 가장 어려웠다. 수연 씨는 허리를 숙이고 시아버지의 몸을 안았다. 한 팔은 등 뒤로, 한 팔은 무릎 아래로. 그리고 힘을 주어 들어 올렸다. 무게 중심을 잡기 위해 그녀의 몸은 시아버지의 몸에 밀착되었다. 그 짧은 몇 초 동안 수연 씨는 낯선 온기를 느꼈다. 남자의 체온, 남자의 숨결, 남자의 존재. 얼마나 오랜만이었을까? 남편은 이미 몇 년 전부터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다. 부부 관계도 1년에 한두 번 의무처럼 치러질 뿐이었고 스킨십이라고는 실수로 손이 스치는 것밖에 없었다. 수연 씨의 심장이 빨라졌다. 욕조에 시아버지를 조심스럽게 앉히고 나서야 그녀는 자신이 숨을 참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후 하고 긴 숨을 내쉬었다. 아프신 데 없으세요? 괜찮다.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도 어딘가 떨리고 있었다. 수연 씨는 물을 받고 샤워기로 시아버지의 몸을 적셨다. 비누칠을 하고 등을 씻기고 머리를 감겨드렸다. 욕실에는 수증기가 가득 찼고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말이 필요 없는 침묵. 아니, 말을 해서는 안 되는 침묵이었다. 다 씻으셨어요. 이제 나가실게요. 다시 안아서 휠체어로 옮기는 순간 수연 씨는 또다시 그 온기를 느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깊게. 휠체어에 앉히고 나서 그녀는 황급히 뒤로 물러섰다. 옷 입혀드릴게요. 손이 떨렸다. 왜 떨리는지 스스로도 알 수 없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다. 목욕을 마치고 정우 어르신을 방으로 모신 후 수연 씨는 부엌으로 갔다. 아침 식사를 준비해야 했다. 도마 위에서 칼질을 하는 동안에도 그녀의 손은 계속 떨렸다. 왜 이러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일주일에 2번째 목욕하는 날. 수연 씨는 늘 하던 대로 욕실에 물을 받고 수건과 비누를 준비했다.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만들고 욕실은 따뜻한 습기로 가득 찼다. 아버님, 목욕하실게요. 휠체어를 욕실로 밀고 들어가 욕조 옆에 세웠다. 수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시아버지를 안아 올렸다. 이제는 조금 익숙해진 동작이었다. 무게 중심을 잡는 법도 힘을 주는 타이밍도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다. 욕조에 시아버지를 앉히려는 순간 수연 씨는 뭔가 이상한 것을 느꼈다. 밀착된 몸 사이로 전해지는 낯선 감촉. 처음에는 착각인 줄 알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수연 씨의 얼굴이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이럴 수가. 하반신 마비라고 했다. 의사가 분명히 말했다. 완전 마비라고, 감각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고. 그런데 지금 이건. 수연 씨는 황급히 시아버지를 욕조에 앉히고 한 걸음 물러섰다. 손이 떨렸다. 아니, 온몸이 떨렸다. 정우 어르신은 고개를 돌린 채 말이 없었다. 귀 밑까지 붉어진 것이 보였다. 78세의 어른이 마치 소년처럼 수치심에 얼어붙어 있었다. 침묵. 수도꼭지에서 떨어지는 물방울 소리만 욕실에 울렸다. 똑똑. 수연 씨는 겨우 목소리를 냈다. 물온도 괜찮으세요? 응. 정우 어르신의 대답은 짧고 낮았다. 수연 씨는 샤워기를 들고 시아버지의 몸을 적셨다.
하지만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할 수가 없었다. 손끝이 닿을 때마다 심장이 요동쳤고 시선을 어디에 둬야 할지 몰랐다. 비누칠을 하고 등을 씻기는 동안에도 그 어색함은 계속되었다. 수증기 속에서 두 사람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말을 하면 이 현실이 더 명확해질 것 같았으니까. 다 씻으셨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다시 안아서 휠체어로 옮겨야 했다. 그 몇 초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오늘은 산을 넘는 것처럼 느껴졌다. 숨을 참고 시아버지를 안아 올렸다. 다시 한번 온기가 전해졌다. 이번에는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수연 씨는 서둘러 휠체어에 앉히고 뒤로 물러섰다. 옷 입혀드릴게요. 손이 너무 떨려서 단추를 잠그기가 힘들었다. 한참이 걸려 겨우 옷을 입히고 시아버지를 방으로 모셨다. 편히 쉬세요. 미안하다.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가 등 뒤로 들렸다. 수연 씨는 대답하지 못하고 황급히 방을 나왔다. 부엌으로 가서 찬물을 마셨다. 손으로 뺨을 만져보니 뜨겁게 달아올라 있었다.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고 머릿속은 혼란스러웠다. 하반신 마비라고 했는데 의사의 말이 떠올랐다. 척추 손상으로 인한 완전 마비. 감각도 없고 움직임도 없다고. 그런데 방금 그건 분명히 의사가 틀린 걸까? 아니면 회복되고 있는 걸까? 하지만 다리는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휠체어 없이는 단 1미터도 이동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 부분만. 수연 씨는 고개를 저었다. 생각하고 싶지 않았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면서도 설거지를 하면서도 계속 그 순간이 떠올랐다. 욕실의 수증기, 밀착된 온기, 그리고 느껴졌던 그 반응. 나는 왜 이렇게 동요하는 거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단지 생리적 반응일 뿐이었다. 의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일 수도 있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걸까? 밤 10시 시아버지의 마지막 기적이 확인 시간이었다. 수연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문을 두드렸다. 아버님, 들어가도 될까요? 응. 방으로 들어가자 정우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어두운 밤하늘에 별 몇 개가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다. 기저귀 확인할게요. 미안하다, 며느리야. 또 그 말씀이었다. 수연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고 조용히 기저귀를 확인했다. 다행히 교체할 필요는 없었다. 편히 주무세요. 돌아서려는 순간 정우 어르신이 입을 열었다. 수연아. 처음으로 이름을 부르셨다. 수연 씨는 멈춰섰다. 네. 낮에 그건 내가 원한 게 아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 묵은 수치심과 미안함이 섞인 목소리였다. 알아요. 수연 씨는 작게 대답했다. 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해. 감각이 없어. 그런데 그게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다. 괜찮아요, 아버님. 병원에 다시 가봐야겠어요. 의사가 뭔가 잘못 본 걸 수도 있고. 그러세요. 다음 진료 때 여쭤보세요. 침묵이 흘렀다. 그리고 정우 어르신이 다시 말했다. 수연아, 너무 미안하다. 수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이 어른이 느끼는 수치심이 그 무게가 전해졌으니까. 주무세요. 내일 또 뵐게요.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수연 씨는 복도에 잠시 서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오늘의 일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단지 생리적 반응일 뿐이야. 의학적으로 가능한 일이야. 스스로를 설득했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는 다른 생각이 자라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왜 심장이 뛰었을까?
나는 왜 얼굴이 붉어졌을까? 나는 왜 동요했을까?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그 질문의 끝에는 인정하고 싶지 않은 진실이 있었다. 수연 씨는 몸을 뒤척였다. 옆자리는 여전히 비어 있었다. 남편은 몇 달째 그녀를 여자로 보지 않았다. 손 한 번 잡지 않았고 눈빛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그런데 오늘 욕실의 수증기 속에서 시아버지의 몸이 그녀를 여자로 인식했다. 의지와 상관없이, 이성과 상관없이 그저 본능적으로. 수연 씨는 눈을 감았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그 순간이 생생하게 떠올랐다. 밀착된 온기, 전해지던 떨림,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빨라졌던 심장 박동.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몸은 정직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새벽이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다. 그리고 꿈을 꾸었다. 수증기로 가득한 욕실에서 누군가의 손길이 그녀를 만지는 꿈을. 그것이 누구의 손인지는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온기만은 생생했다. 새벽 6시 알람이 울렸을 때 수연 씨는 땀에 젖어 깨어났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고 숨이 가빠졌다. 무언가가 시작되고 있었다. 돌이킬 수 없는 무언가가. 며칠 후 수연 씨는 중학교 동창 윤미라를 만났다. 역 앞 카페에서였다. 어머 수연아. 미라는 반갑게 손을 흔들었다. 그녀는 여전히 단정하고 활기차 보였다. 수연 씨는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였다. 거울을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자신이 얼마나 초라하게 변했는지. 앉아, 앉아. 뭐 마실래? 아메리카노. 아메리카노 2잔이요. 미라가 주문을 하고 수연 씨를 자세히 바라보았다. 수연아, 너 많이 야위었다. 그래. 응. 얼굴도 안 좋고. 제대로 먹고 있어? 수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사실 최근 몇 주간 식욕이 없었다. 시아버지 식사만 챙기고 자신은 대충 때우곤 했다. 수연아, 너 이러다 큰일 나겠어. 미라의 목소리가 진지해졌다. 너 왜 혼자 다 감당해? 남편은 뭐해? 회사 일로 바빠서. 바쁘긴. 핑계지. 자기 아버지인데. 수연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미라의 말이 맞았으니까. 수연아, 내가 걱정돼서 하는 말인데. 사람 마음이 고갈되면 위험해. 무슨 말이야? 감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버린다고. 특히 외로울 때는 더. 미라의 눈빛이 예리해졌다. 혹시 뭔가 이상한 감정 느끼지는 않아? 수연 씨의 심장이 철렁했다. 마치 들킨 것 같았다. 무슨 소리야? 아니면 됐어. 근데 수연아, 진짜 조심해야 돼. 간병하다 보면 감정이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 의존 관계가 생기고 그게 착각으로 이어지고. 나는 괜찮아. 수연 씨는 손을 저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떨렸다. 미라는 수연 씨의 손을 잡았다. 수연아, 너 혼자 감당하지 마. 요양보호사라도 부르든지 아니면 정말 요양원도 생각해봐. 내가 쓰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누군가는 해야 하잖아. 그게 꼭 너일 필요는 없어. 수연 씨는 고개를 떨궜다. 눈가가 뜨거워졌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30살에 결혼해서 지금까지 집안일만 했어.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어. 그래서 내가 다 희생해야 돼? 희생이 아니야. 이게 내 역할이야. 미라는 한숨을 쉬었다. 수연아, 내 말 들으니까 더 걱정돼. 넌 너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고 있어. 침묵이 흘렀다. 커피가 식어갔다. 수연아. 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내 말 꼭 기억해. 감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미 늦을 수도 있어. 내가 통제할 수 없게 돼. 그 말이 수연 씨의 가슴에 박혔다. 엉뚱한 곳. 그곳이 어디인지 수연 씨는 이미 알고 있었다. 부정하고 싶었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카페를 나와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수연 씨는 미라의 말을 곱씹었다. 감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버려. 이미 샌 걸까? 아니면 아직 막을 수 있을까? 집 앞에 도착했을 때 수연 씨는 잠시 멈춰섰다. 대문 너머로 보이는 창문. 그 안에 시아버지가 계셨다. 나는 지금 뭘 느끼고 있는 걸까? 질문을 던졌지만 대답할 용기가 없었다. 대문을 열고 들어갔다. 복도에서 휠체어 바퀴 소리가 들렸다. 삐걱삐걱.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수연 씨의 심장은 이상하게 뛰었다. 불안함인지 기대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감정. 그날 밤 수연 씨는 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미라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감정이 엉뚱한 곳으로 새버려. 그 엉뚱한 곳이 점점 명확해지고 있었다. 욕실의 수증기, 밀착된 온기, 예기치 못한 반응,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빨라지는 심장. 수연 씨는 베개에 얼굴을 묻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하지만 마음은 이미 통제를 벗어나기 시작했다. 외로움의 그림자가 그녀를 삼키고 있었다. 그날은 화요일 오후였다. 수연 씨는 시아버지를 물리치료를 위해 거실 소파로 옮기려 했다. 평소에는 휠체어에서 다리 운동을 하곤 했지만 오늘은 자세를 바꿔보려 했다. 의사가 말했듯이 같은 자세로만 있으면 욕창이 생길 수 있었으니까. 아버님, 소파로 옮겨드릴게요. 그래. 수연 씨는 휠체어를 소파 옆에 바짝 붙였다. 그리고 익숙한 동작으로 시아버지를 안아 올렸다. 한 팔은 등 뒤로, 한 팔은 무릎 아래로. 그런데 그 순간 시아버지의 몸이 예상보다 앞으로 기울었다. 중심을 잡지 못한 것이었다. 수연 씨는 황급히 받쳐야 했고, 그러다 보니 두 사람의 몸이 완전히 밀착되었다. 가슴과 가슴이 맞닿았다. 숨소리가 들렸다. 체온이 전해졌다. 그리고 수연 씨는 다시 한번 느꼈다. 그 낯선 반응을 욕실에서 느꼈던 것보다 더 분명하게, 더 뚜렷하게. 시간이 멈춘 것 같았다. 수연 씨의 호흡이 가빠졌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온몸이 뜨거워졌다. 죄송합니다.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 씨는 겨우 시아버지를 소파에 앉혔다. 그리고 한 걸음 물러섰다. 두 사람은 말이 없었다. 수연 씨는 시선을 바닥에 고정했다. 얼굴이 타는 것 같았다. 정우 어르신도 창밖을 바라보며 입술을 꽉 깨물고 계셨다. 침묵이 무겁게 흘렀다. 물 가져다 드릴게요. 수연 씨는 황급히 부엌으로 갔다. 손이 떨려서 컵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다. 찬물을 마셨지만 입안이 마르는 것 같았다. 방금 그건 뭐였지? 단순한 생리적 반응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많은 것이 전해졌다. 온기, 떨림, 긴장, 그리고 무언가 더. 수연 씨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보았다. 붉게 달아오른 얼굴, 흩어진 머리, 거친 숨결. 낯선 자신이었다. 그날 밤 수연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남편의 시선이 사라진 자리에서 시아버지의 눈빛만이 유일하게 자신을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을. 욕실에서, 거실에서,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정우 어르신은 그녀를 보았다. 며느리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로. 의도하지 않았다. 원하지도 않았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시아버지의 몸이 반응했고 그 반응이 수연 씨에게 무언가를 일깨웠다. 나는 아직 살아있구나. 그 깨달음이 무서웠다.
수연 씨는 눈을 감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었다. 시아버지였다. 며느리와 시아버지.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분명히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다. 오랜만에 느끼는 심장이 뛰는 감정, 얼굴이 붉어지는 순간, 숨이 가빠지는 떨림. 죄책감과 설렘이 한 줄로 얽혔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다른 목소리가 속삭였다. 나도 사람이야. 나도 외로워. 나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 그날은 금요일이었다. 목욕하는 날. 수연 씨는 아침부터 불안했다. 손끝이 떨렸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었다. 욕실 문을 바라볼 때마다 가슴이 조여왔다. 그냥 평범하게 늘 하던 대로만 하면 돼.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오후 2시 수연 씨는 욕실에 물을 받았다. 수증기가 거울을 뿌옇게 만들었다. 마치 세상과 욕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막이 생긴 것 같았다. 아버님, 목욕하실 시간이에요. 목소리가 떨렸다. 방문을 열자 정우 어르신이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다. 그분도 긴장하고 있었다. 어깨가 굳어 있었고 손이 휠체어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래. 짧은 대답이었다. 휠체어를 욕실로 밀고 들어갔다. 욕조 옆에 세우고 수연 씨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평소처럼 하면 돼. 안아서 욕조로 옮기고 씻기고 다시 휠체어로 옮기면 돼.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옮겨드릴게요. 허리를 숙이고 시아버지를 안았다. 그 순간 온기가 전해졌다. 익숙하면서도 낯선 감촉. 수연 씨의 팔에 힘이 풀렸다. 욕조에 앉히는 순간이 평소보다 길어졌다. 몇 초였을까? 몇 분이었을까? 시간의 감각이 사라졌다. 수연 씨는 물러서지 못했다. 정우 어르신은 고개를 들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수증기 속에서, 희부연 공기 속에서 그 눈빛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수연아. 처음으로 며느리야가 아닌 이름으로 불렀다. 네. 수연 씨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나는 나쁜 사람이야. 며느리한테 이런 감정을 느끼다니. 나는 정말 아니에요. 수연 씨가 말했다. 자신도 놀랄 만큼 침착한 목소리였다. 아버님만 그런 게 아니에요. 침묵이 흘렀다. 정우 어르신이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실은 그분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감각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어. 수연 씨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언제부터요? 한 달 전쯤부터. 처음엔 아주 희미하게. 지금은 더 많이. 의사 선생님께는 말 안 했어. 말하면 너를 못 보게 될까봐. 수연 씨는 숨을 멈췄다. 아버님,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어쩔 수가 없어. 정우 어르신의 눈가가 붉어졌다. 매일 내가 날 돌봐주는 걸 보면서 내 손길을 느끼면서 나는 점점 말이 끊어졌다. 수연 씨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다. 욕조 옆에 앉아 시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저도요. 작은 목소리였다. 저도 아버님을 그냥 시아버지로만 볼 수가 없어요. 고백이었다. 금기의 고백. 이러면 안 되는 거 알아요. 우리 둘 다 알고 있어요. 하지만 수연 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는 너무 외로웠어요.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남편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고 딸은 멀리 있고 친구들에게도 말 못하고 저는 그냥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정우 어르신이 떨리는 손으로 수연 씨의 뺨을 닦아주었다. 나도 그래. 사고 이후로 나는 사람이 아니라 짐이 된 것 같았어. 하지만 내가 날 사람으로 대해줬어.
며느리가 아니라 수연이가.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수증기가 더 짙어졌다. 욕실은 세상과 완전히 분리된 공간이 되었다. 도덕도 윤리도 현실도 모두 문 밖에 남겨진 것 같았다. 아버님, 수연 씨가 속삭였다. 아버님이 저를 여자로 보시는 거죠? 정우 어르신은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하다. 하지만, 그래, 저도요. 저도 아버님을 남자로. 말을 끝내지 못했다. 하지만 말이 필요 없었다. 선을 넘었다. 아직 몸으로 넘은 것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는 이미 완전히 넘어버렸다. 며칠 후 태준 씨가 갑자기 집에 들어왔다. 평일 낮이었다. 회사에 있어야 할 시간인데 현관문이 열렸다. 수연 씨는 시아버지의 점심 식사를 준비하다 놀라서 거실로 나왔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태준 씨는 표정이 굳어 있었다. 손에 명함 한 장을 들고 있었다. 수연 결정했어. 뭐요? 요양보호사를 부르기로 했어. 수연 씨의 얼굴이 굳었다. 갑자기 왜요? 갑자기가 아니야. 계속 생각해왔어. 태준 씨가 명함을 식탁에 내려놓았다. 회사 동료가 소개해줬어. 경력 많은 분이래. 최은희 간호사님이라고. 여보, 저도 잘하고 있잖아요. 굳이 돈 들여서. 돈 문제가 아니야. 태준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다. 내가 너무 힘들어 보여. 얼굴 봐. 많이 야위었잖아.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태준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난 내가 아버지를 혼자 돌보는 게 불안해. 수연 씨의 심장이 철렁했다. 무슨 말이에요? 전문가가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의학적인 지식도 있고 경험도 많고 저도 충분히 잘하고 있어요. 수연 씨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아버님도 제가 돌보는 게 편하시대요. 낯선 사람이 오면 오히려 불편하실 거예요. 이미 결정했어. 내일부터 오시기로 했어. 다음 날 오전 10시 최은희 간호사가 도착했다. 초인종이 울렸고 수연 씨가 문을 열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입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다. 단정한 옷차림에 날카로운 눈빛. 첫인상부터 원칙주의자 같은 느낌이었다. 들어오세요. 실례하겠습니다. 최 간호사는 집안을 둘러보며 들어왔다. 관찰하는 눈빛이었다. 환자분은 어디 계신가요? 안방에 계세요. 안내해 주시겠어요? 수연 씨는 시아버지 방으로 그녀를 안내했다. 아버님, 간호사님 오셨어요. 최 간호사가 방으로 들어와 정우 어르신에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최은희입니다. 앞으로 제가 어르신 간병을 도와드릴게요. 그래요.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는 무덤덤했다. 최 간호사는 전문가였다. 모든 것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처리했다. 하지만 동시에 냉정했다. 기계적이었다. 수연 씨는 자신이 밀려나는 것을 느꼈다. 며칠이 지났다. 최 간호사가 오는 시간에는 수연 씨가 할 일이 거의 없었다. 그저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한 물건을 가져다 주는 정도였다. 정우 어르신과의 대화도 접촉도 눈맞춤도 줄어들었다. 수연 씨는 점점 초조해졌다. 일주일 후 목욕하는 날이었다. 최 간호사가 말했다. 오늘 제가 환자분 목욕 도와드릴게요. 사모님은 쉬세요. 아니에요. 제가. 사모님, 이게 제 일이에요. 최 간호사는 단호했다. 수연 씨는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욕실 문이 닫혔다. 수연 씨는 복도에 서서 그 문을 바라보았다. 수증기가 문틈으로 새어나왔다.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최 간호사가 시아버지를 안고 욕조로 옮기고 있을까? 그 짧은 접촉의 순간, 그 떨림의 순간을
수연 씨는 주먹을 꽉 쥐었다. 질투였을까? 박탈감이었을까?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다. 어느 날 오후 수연 씨는 결심했다. 최 간호사가 퇴근 준비를 하고 있을 때 다가갔다. 간호사님, 잠깐요. 네. 수연 씨는 주변을 살피고 작은 봉투를 꺼냈다. 이게 뭔가요? 그냥 감사의 표시예요. 간호사님이 오셔서 정말 많이 편해졌어요. 봉투 안에는 10만 원이 들어 있었다. 최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사모님, 이건 받아주세요. 그리고 수연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아버님이랑 얘기할 게 좀 있어서요. 가족 이야기라. 최 간호사는 잠시 망설였다. 글쎄요. 남편한테는 비밀로 해주시고요. 그 사람이 알면 또 제가 혼자 힘들어한다고 걱정할 것 같아서 한 번만이에요. 부탁드려요. 최 간호사는 결국 봉투를 받았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3시에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 간호사가 떠나고 수연 씨는 혼자 남았다. 무엇을 한 걸까? 뇌물을 준 것일까? 간호사를 속인 것일까? 수연 씨는 알고 있었다. 이것이 잘못된 행동이라는 것을.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시아버지와 단둘이 있고 싶었다. 그 짧은 시간이라도, 그 작은 접촉이라도. 그 뒤로 수연 씨는 일주일에 두세 번 최 간호사에게 같은 부탁을 했다. 봉투를 건네 일찍 퇴근해달라고, 가족 이야기를 나눠야 한다고, 남편에게는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 생긴 시간 동안 수연 씨와 정우 어르신은 단둘이 있었다. 말은 많지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 의미를 가졌다. 손이 스칠 때, 눈이 마주칠 때, 그 짧은 순간들이 두 사람에게는 전부였다. 선을 넘지는 않았다. 아직은.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경계선이 흐려지고 있었다. 그리고 어느 날 폭풍이 찾아왔다. 그날은 수요일 오후였다. 최 간호사가 평소처럼 일을 마치고 퇴근 준비를 하고 있었다. 수연 씨는 또다시 봉투를 준비했다. 간호사님, 오늘도. 사모님. 최 간호사가 봉투를 거절했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수연 씨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죄송합니다. 저도 양심이 있습니다. 최 간호사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엔 가족 이야기라고 하셔서, 그리고 사모님이 너무 간절하셔서. 하지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간호사님, 제발. 제가 남편분께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수연 씨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안 돼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최 간호사는 고개를 숙이고 현관으로 향했다. 간호사님, 수연 씨가 그녀의 팔을 잡았다. 제발 한 번만 더 생각해 주세요. 제가 정말 놓아주세요, 사모님. 최 간호사가 단호하게 말했다. 저도 전문가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일을 묵과할 수 없어요. 현관문이 닫혔다. 수연 씨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온몸에 힘이 풀렸다. 끝났어. 그 생각밖에 들지 않았다. 다음 날 저녁 태준 씨가 일찍 귀가했다. 얼굴이 창백했고 표정이 굳어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면서부터 분위기가 달랐다. 수연아, 앉아. 할 말이 있어. 거실로 갔다. 태준 씨는 소파에 앉았고 수연 씨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태준 씨가 휴대폰을 꺼냈다. 최 간호사와의 문자 대화가 화면에 떠 있었다. 이게 뭐야? 수연 씨는 화면을 볼 수 없었지만 알 수 있었다. 오늘 최 간호사님한테 연락 왔어. 태준 씨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사모님이 돈을 주시며 일찍 나가라고 하셨다고. 몇 주 동안이나.
대체 왜 그런 짓을 했어? 왜 간호사한테 뇌물을 주고 일찍 보냈어? 대체 왜? 수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수연 말해. 뭘 숨기는 거야? 저는, 저는 그냥 뭐. 태준 씨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버지랑 단둘이 있고 싶어서? 왜? 대체 왜? 아버님이랑 얘기할 게 있어서. 가족 얘기를. 거짓말. 태준 씨가 소리쳤다. 가족 얘기면 나도 있을 수 있잖아. 왜 나한테는 비밀로 하라고 했어? 수연 씨는 고개를 숙였다. 말해. 대체 뭘 숨기는 거야? 그때 방문이 열렸다. 휠체어를 탄 정우 어르신이 거실로 나왔다. 태준아, 아버지는 그만해. 수연이한테 소리 지르지 마.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단호했다. 아버지는 몰라요. 이 사람이 지금 안다. 정우 어르신이 말을 끊었다. 다 안다. 내가 원한 거야. 거실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태준 씨는 아버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수연이한테 부탁했어. 간호사를 일찍 보내달라고. 왜요? 나는 낯선 사람이 싫어. 최 간호사는 전문가지만 차가워. 기계적이야. 하지만 수연이는 달라. 수연이는 정우 어르신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이는 날 사람으로 대해줘. 태준 씨는 멍하니 서 있었다. 아버지, 그게 무슨... 태준아. 정우 어르신이 아들을 바라보았다. 너는 모를 거야. 하반신이 마비된 사람의 기분을. 대소변도 가리지 못하고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 누군가에게 전적으로 의존해야 하는 그 기분을. 아버지, 나는 매일 죽고 싶었어. 살아있는 게 고통이었어. 하지만 수연이가 날 살렸어. 정우 어르신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수연이 아니었으면 나는 진작에 죽었을 거야. 침묵이 흘렀다. 태준 씨는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바라보았다. 그래서 그게 다예요? 그냥 아버지가 수연이를 편하게 느껴서? 정우 어르신은 대답하지 않았다. 아니면 뭔가 더 있어요? 태준 씨가 날카롭게 물었다. 말씀하세요. 대체 뭐가 있는 거예요? 수연 씨가 일어섰다. 여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닥쳐. 태준 씨가 소리쳤다. 너는 말하지 마. 아버지한테 묻는 거야. 정우 어르신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나는,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수연이를 여자로 봤어. 폭탄 같은 고백이었다. 태준 씨는 뒤로 휘청거렸다. 뭐라고요? 미안하다. 하지만 사실이야. 정우 어르신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매일 수연이가 날 돌봐주고, 안아주고, 씻겨주고. 나는 점점 수연이한테 그만하세요. 태준 씨가 비명처럼 소리쳤다. 제발 그만하세요. 듣고 싶지 않아요. 태준아. 아버지, 어떻게 제 아내를. 수연 씨가 다가갔다. 여보, 우리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정말로. 그냥 마음만. 마음? 태준 씨가 비웃었다. 마음만? 그게 더 나쁜 거 아니야? 여보. 닥쳐. 너도 아버지도 다 닥쳐. 태준 씨는 소파를 발로 찼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주저앉았다. 거실에는 무거운 침묵만 흘렀다. 한참 후 태준 씨가 천천히 일어섰다. 나 좀 나갔다 올게. 여보, 말 걸지 마. 지금은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아. 태준 씨는 현관으로 향했다. 생각 좀 해야겠어. 이 상황을, 이 미친 상황을. 현관문이 닫혔다. 수연 씨와 정우 어르신은
거실에 남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지 못했다. 미안해요, 아버님. 수연 씨가 작게 말했다. 아니야. 내 잘못이야. 정우 어르신도 작게 대답했다. 내가 참았어야 했는데. 저도요.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 차가 출발하는 소리가 들렸다. 태준 씨가 떠난 것이었다. 수연 씨는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다. 가정이, 가족이, 관계가, 일상이. 이제 어떻게 되는 걸까? 수연 씨가 물었다. 정우 어르신은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밤 태준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수연 씨는 거실 소파에 앉아 밤을 샜다. 정우 어르신도 방에서 잠들지 못했다. 두 사람은 각자의 공간에서 같은 생각을 했다. 이제 모든 게 끝이구나. 폭로의 날이었다. 비밀이 드러난 날이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한 날이었다. 태준 씨는 사흘 후에 돌아왔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남편이 아니었다. 차갑게 식은 얼굴로 서류 봉투를 들고 집에 들어섰다. 수연, 이혼하자.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실제로 듣는 것은 달랐다. 수연 씨의 다리에 힘이 풀렸다. 여보, 더 이상 여보라고 부르지 마. 태준 씨는 서류 봉투를 식탁에 내려놓았다. 변호사 만났어. 협의 이혼으로 진행할 거야.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겠어. 대신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아버지는 요양원으로 보낼 거야. 수연 씨가 고개를 들었다. 안 돼요. 그러면 아버님은? 내 아버진 내가 알아서 할 거야. 너는 상관하지 마. 일주일이 지났다. 수연 씨는 이혼 서류에 서명했다. 떨리는 손으로 25년의 결혼 생활을 끝내는 사인을 했다. 정우 어르신은 요양원으로 떠났다. 그날 아침 수연 씨는 마지막으로 시아버지의 짐을 쌌다. 아버님, 수연아. 정우 어르신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정말 미안하다. 저도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욕실의 수증기 속에서 나눴던 눈빛과는 달랐다. 슬픔과 후회로 가득한 눈빛이었다. 우리 사랑이었을까요? 수연 씨가 물었다. 정우 어르신은 한참을 생각하다 말했다. 모르겠어. 사랑이었는지, 외로움이었는지, 착각이었는지. 하지만 수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어요. 제가 살아있다고 느낀 건 진짜였어요. 나도 그래. 요양원 차가 도착했다. 직원들이 휠체어를 밀고 나갔다. 정우 어르신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돌아보면 무너질 것 같았으니까. 차가 떠나는 것을 보며 수연 씨는 주저앉았다. 모든 것이 끝났다. 다음 날 수연 씨는 집을 나왔다. 캐리어 2개. 그것이 그녀가 가진 전부였다. 25년의 결혼 생활이 캐리어 2개로 정리되었다. 딸에게 연락했지만 딸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태준 씨가 이미 모든 것을 말한 모양이었다. 나중에 온 문자는 짧았다. 엄마, 당분간 연락하지 마세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요. 친구 미라에게도 연락했다. 수연아, 내가 걱정했던 일이. 응, 다 터졌어. 지금 어디야? 고시원 알아보고 있어. 잠깐만 기다려. 내가 알아볼게. 미라의 도움으로 작은 원룸을 구했다. 보증금은 미라가 빌려줬다. 나중에 천천히 갚아. 고마워. 수연아. 미라가 그녀를 안아줬다. 너무 자책하지 마. 넌 그냥 외로웠던 거야. 수연 씨는 대답하지 못했다. 원룸은 좁았다. 베란다도 없고 햇빛도 잘 들지 않는 반지하 방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곳이 그녀의 집이었다.
짐을 풀고 간단한 가구를 놓고 침대를 펴고 그렇게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 첫날 밤 수연 씨는 좁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낯선 천장이었다. 25년간 익숙했던 집의 천장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잃었다. 남편, 가정, 딸과의 관계, 사회적 지위, 경제적 안정. 무엇을 위해서였을까? 욕실의 수증기 속에서 느꼈던 그 짧은 떨림 때문에, 시아버지와 나눴던 몇 번의 눈빛 때문에, 금기의 감정 때문에, 바보같이 수연 씨는 중얼거렸다.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울음소리는 내지 않았다. 벽이 얇아서 옆집에 들린 것 같았으니까. 며칠이 지났다. 수연 씨는 일자리를 구해야 했다. 55세, 경력 없는 여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편의점 아르바이트, 청소 일, 식당 설거지. 이력서를 넣었지만 번번이 떨어졌다. 나이가 좀 경력이 없으시네요. 거절의 이유는 다양했다. 일주일 후 겨우 대형마트 시식 코너 일을 구했다. 하루 5시간, 최저시급.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일을 시작했다. 맛보세요. 신제품이에요. 목이 쉬도록 외쳤다. 25년간 집에서만 살았던 여자가 이제 대형마트에서 시식을 권하고 있었다. 저녁에 원룸으로 돌아오면 녹초가 되었다. 침대에 쓰러져 잠들었다. 꿈을 꾸었다. 욕실의 수증기, 밀착된 온기, 떨리는 눈빛. 그 모든 순간들이 꿈속에서 되살아났다. 깨어나면 빈방이었다. 한 달이 지났다. 어느 날 저녁 수연 씨는 원룸에 앉아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 여자는 더 늙어 보였다. 주름이 깊어졌고 머리에 흰머리가 늘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은 생기를 잃었다. 이게 나야. 손으로 얼굴을 만져보았다. 낯선 감촉이었다. 휴대폰을 꺼냈다. 정우 어르신에게서 문자가 와 있었다. 수연아, 잘 지내니? 나는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어. 태준이한테 미안하고 너한테도 미안해. 우리가 한 일이 옳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그 순간들은 진짜였다고 생각해. 수연 씨는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저도 그래요라고, 우리 잘못했어요라고, 후회해요라고. 결국 답장을 보내지 않았다. 창밖을 바라보았다.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가을 비였다. 차갑고 쓸쓸한 비. 사랑이었을까? 수연 씨는 중얼거렸다. 아니면 도피였을까? 질문에는 답이 없었다.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몰랐다. 사랑이기도 하고 도피이기도 한. 하지만 수연 씨는 손끝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만큼은 살아있었어. 욕실의 수증기 속에서 두 사람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밀착된 온기가 전해졌을 때, 그 짧은 순간들 속에서 수연 씨는 살아있었다. 55년 인생 중에서 가장 뜨겁게 살아있었던 순간이었다. 잘못된 감정이었을까? 금기를 넘은 것이었을까? 아마도. 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진짜였다. 수연 씨는 눈을 감았다.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도, 집도, 안정도, 미래도. 하지만 한 가지는 남았다. 그 뜨거웠던 한순간의 기억. 자신이 여자였다는 것을 느꼈던 그 순간. 누군가의 눈빛 속에서 살아있었던 그 순간. 그걸로 됐어. 수연 씨는 작게 중얼거렸다. 그걸로 됐어야 해. 비는 계속 내렸다. 좁은 원룸 창문을 타고 빗물이 흘러내렸다. 수연 씨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내일도 대형마트에 가야 한다. 시식 코너에서 외쳐야 한다. 녹초가 되어 돌아와야 한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한다. 혼자서 쓸쓸하게. 하지만 살아가야 한다. 황혼의 욕실에서 시작된 금기의 사랑은
결국 모든 것을 앗아갔다. 가정을, 가족을, 안정을, 미래를. 하지만 동시에 남겼다. 그 뜨거운 한순간의 체온을. 나는 살아 있었다는 증명을. 그것이 수연 씨에게 남은 마지막이었다. 비는 밤새 내렸다. 그리고 아침이 왔다. 수연 씨는 일어나 옷을 입었다. 거울을 보고 머리를 빗고 현관문을 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 욕실의 침묵은 끝났지만 삶은 계속되었다. 황혼의 경계선을 넘었던 여자는 이제 새벽을 향해 걸어가고 있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고 혼자서 천천히. 이야기는 즐거우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